백신 접종으로 약 1년 2개월 만에 요양병원 접종 면회가 이뤄졌습니다. 30대 남성 100만 명에 이뤄지는 얀센 백신 사전 예약에 수만 명이 몰리면서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줄사표를 낸 검찰 고위직은 법무부의 검찰 개편안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저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친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동기나 불화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역 군인이 총기 부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수제총으로 만들어 팔다 적발됐습니다. 실제 총과 같은 파괴력을 갖췄지만 추적이 불가능해 이른바 고스트건으로도 불립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전기요금으로 메꿔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해 2차 추경안 준비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1차 접종자가 60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멀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백신 맞은 사람들에 대한 백신 인센티브도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동안 혈육의 정을 갈라놓았던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이 어땠을지요? 황병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내와 1년 4개월 만에 얼굴을 맞댄 김창일 씨. 손을 잡자 감정이 복받친 아내는 이내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괜찮아. 김 씨는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며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애들 공격 왔을 텐데 다음에 애들 데리고 올게 이제 다음 주에. 이 요양병원에서도 80대 노부부가 병상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서로의 체온을 나눴습니다. 주사를 맞아야 가족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볼 수 있고 그전과 같이 살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입소자들의 건강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해진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나 다른 문제들도 생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접촉 면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 개선이 되고 1차 접종을 한 어르신들은 경로당과 복지관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네요. 한 동네 살면서도 얼굴도 못 봐. 한 동네 살면서 얼굴이 잊어버렸어 진짜. 1차 접종자는 오늘부터 직계가족 모임에서 8인까지로 제한된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 예약도 이뤄졌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370만 명인데 미국이 공유한 백신이 100만 명분밖에 되지 않아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0시가 되자마자 접속자가 일시에 몰려서 시스템이 한동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직접 예약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7분입니다. 잠시 뒤 12시부터 시작되는 얀센 백신 예약을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고 본인 인증을 시도하지만 실패했단 메시지만 수십 분째. 1시간여 씨름 끝에 드디어 의료기관과 시간을 선택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6만 명 이상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최대 8만 명 이상 동시에 몰려 한때 시스템은 먹통이 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민방위 대원 명단은 일부 누락돼 예약이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3만 5천 명 중에서 약 400여 명이 주민등록 오류가 있어서 금일 9시경에 다시 명단을 업데이트해서 방역당국은 예약자가 90만 명에 이르자 오후 6시에 예약을 마감했습니다. 얀센은 백신 한 병당 5명이 맞을 수 있는데 2명만 예약을 해도 백신을 개봉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명의 여유분을 남긴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4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자녀 백신 예약을 네이버와 카카오로만 받도록 했습니다. 얀센의 자녀 백신도 이를 통해 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0세에서 74세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률도 70%를 넘었는데 지역별로는 그러나 꽤 편차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차이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에서 74세 고령층 예약률이 62%를 넘은 대구, 80%를 훌쩍 넘은 광주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안 좋으면은 뭐 좀 위험한 그런 그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구시는 추첨을 통해 접종자들에게 건강검진권과 MRI 촬영권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의료기관에 가면은 거기서 사용하고 이제 우리가 그 건강검진권을 주고 우리 액수를 지불해 주면 되는 거죠. 경기도 안양시는 프로축구 경기 무료 관람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 봐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자를 위한 혜택을 민간에서도 발굴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극장업계는 오늘부터 한 달간 관람료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선 확진자가 적고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 방역조치 완화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백신 접종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다음 달 백신 여권도 도입할 걸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에게는 백신 여권을 발급해서 다른 나라를 방문해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미국과도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휴대폰 속에 QR코드를 찍으면 백신 접종 이력이 뜹니다. 디지털 백신 여권입니다. It includes all the information that proof of vaccination, proof of negative test, PCR or antigen or proof of illness. 다음 달에 이런 백신 여권이 유럽연합에 전면 도입됩니다. 백신 여권을 보여주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데 72시간 이내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는 경우,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도 대상입니다. 접종 대상이 아닌 미성년 아이는 동행하는 부모가 백신 여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인도발 변이가 확산 중인 영국에서 출발했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도 백신 여권 소지자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It will be possible to travel from the US to Europe with a proof of vaccination. But of course, we are also in discussion to see if it's possible to have the same kind of mechanism in the US. 질병 이력까지 담고 있어 백신 여권에 부정적이던 미국에서도 최근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제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검찰총장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고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독립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가능한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잘 이끌어달라고 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총장은 바로 대검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다시 검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가 무량합니다만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강제 수사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본인에 대한 정치적 편향 시비를 의식한 듯 외부 압력을 막아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시험 때는 김 총장이 월성 원전 사건과 같은 주요 권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입니다. 또 일선검찰청 형사부에 직접 수사를 제안한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과
이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핵심 과제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제 관심은 뒤따를 검찰 고위급 인사의 내용과 물갈이 포기될 겁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여부와 그 후임으로 또 누가 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죠. 서초동에서는 지금 어떤 예상들이 돌고 있는지 백연상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정권 관련 수사 등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유력 후보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꼽힙니다. 심 지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윤석열 전 총장의 감찰과 징계 청구를 주도했습니다. 김관정 지검장은 지난해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를 맡아 최종 무혐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국장은 박 장관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검찰 인사에 대해 김호수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검장 이상급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직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오늘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글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 개시 승인은 검사들의 독립성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뒤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조국의 시간,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오늘 정식 출간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검찰, 언론, 야당으로부터 과도하게 공격을 받았고 특히 가족이 모두 대상이 된 데 대한 강한 항변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조국의 시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 사태 당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파일이 나왔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언론 보도를 들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7대 허위 스펙과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처지를 멸문지화로 표현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 야당이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공격했던 상황과 같다고 한 여권 인사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임명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절대 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은 꼭 지금 책을 냈어야 했냐고 했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또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조국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라가고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장경태 의원은 책 출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일이라며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다양하고 특히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정치권의 여러 가지 형태의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서 일단 저희는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실과 조 전 장관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해석의 영역은 여전히 남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조 전 장관 관련한 의혹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입시 비리,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2월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재판 결과에 경악했다고 했습니다. 예. 10년 전 고교생 인턴 체험 활동 관리는 엄격하지 않았다며 인턴과 체험 활동을 같은 의미로 쓴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이를 분명한 실정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 사기 등 입시 비리 관련 7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유죄를 내렸죠.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와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주장과 판결이 어떻게 다릅니까? 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정 교수의 공모가 없음이 재판에서 밝혀졌다고 책에 썼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분명히 판결문에 정 교수가 사모펀드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와 공모를 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또 사모펀드 의혹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1억 8천만 원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이 내려진 동생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형 때문에 과도한 고초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요. 또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들도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억울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동안의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정에서 이런 항변을 할 기회가 충분치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선 진술 거부권, 법정에선 증언 거부권을 자주 행사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선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는 말만 300번 가까이 되풀이한 걸로 알려지죠. 예. 법정에선 말을 아낀 편이었지만 회고록에선 검찰, 언론, 야당의 주장만 압도적으로 전파돼 있어 최소한의 해명을 하기 위해 집필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본인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죠. 이런 회고록 형태의 주장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현재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물론 유무죄는 증거를 통해 가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같은 회고록은 재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또 피고인이라고 책을 써선 안 된다는 법도 없죠. 하지만 본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조금이라도 돌아본다면 적어도 재판이라도 끝난 다음에 책을 내는 게 옳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법대 형법 교수가 이런 식으로 책을 내는 거는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마땅치 않다. 일단 그 생각이 들고. 물론 조 전 장관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인이라면 그런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스스로 말한 적도 있는데 정작 자신은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최대 75%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부담을 늘려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는데 적어도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로만 보면 서울의 집값이 최근 더 올랐고 하반기에도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더 자세한 이유는 김주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3월 5억 7,300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58제곱미터형이 5월에는 7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매물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없다는 거는 아무래도 집이 좀 더 오른다는 이런 생각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1.01% 올라 4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가 강화되는 6월 직전에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이 안정될 거라던 정부의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6월 1일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로 대응했고 집값이 더 뛸 거란 기대감은 5월 들어 전달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강화가 하반기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과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이 나오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거래 감소 속에 집값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의 역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할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은 이게 돈으로 대부분 해결된다고 합니다. 소위 퇴거 위로금이라는 걸 주는데 이 위로금이 최근에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 수요자에게 팔았다가 계약 파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위로금까지 주고 세입자를 내보냈고 경제수장이 새로운 변칙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퇴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 건 맞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개인 아까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 제가. 이런 절차가 이제 관행이 되면서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선 별도 이사비와 중개비용까지 합쳐 퇴거 위로금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인상 제한 탓에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전세값 차이가 벌어지고 전세를 끼고는 집이 팔리지 않거나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3천, 4천 정도 주고는 내보낸 사례가 있으니까.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관련 분쟁 건수는 16배 가까이로 급증했고 임대료 증액 분쟁도 7배 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무작정 이사비를 요구하는 세입자나 편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집주인의 행태를 꼬집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마찰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논란이 됐던 LH가 6년 전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할 당시에 4명 중에 1명꼴로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70억 원 넘는 이주 지원비도 지원됐는데 여기서도 역시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기업들 직원들도 이런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LH공사는 2015년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 결정된 뒤 2012년부터 3년 동안 LH 임직원들 1,377명이 혁신도시 아파트를 특공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족을 동반해 진주로 집을 옮긴 직원은 239명으로 이주율이 15%에 불과했습니다. LH 특별 공급이 이뤄진 아파트들은 85제곱미터 기준으로 6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분양 받으신 분들이 사시는 분이 10%도 안 될 거예요. 전세를 놓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를 하죠. 월세를 받으면 훨씬 오피스텔 비용을 내고도. LH 직원들은 특공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이주비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LH공사는 직원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총 70억 4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세종시 특공과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공기업 임직원에게 특별 공급한 아파트는 9,800여 채나 됩니다. 국민의힘은 세종시는 물론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직원까지 특공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주비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고 특별공급 당시엔 부동산 경기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친구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범죄 관련 정황이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구 측은 유언비어가 도를 넘었다며 유튜버를 고소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친구 B 씨의 휴대전화에도 특별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B 씨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A 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특이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B 씨가 어머니와 통화했던 지난달 25일 새벽 3시 37분부터 전화기가 꺼진 새벽 7시 2분 사이의 사용 흔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아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들이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던 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이곳 잔디밭에서 발견됐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잔디밭 거기니까 한 6분 7분 하나 금방이야. 이런 가운데 친구 B씨 측은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가 도를 넘는다며 유튜버 C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씨 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 가짜뉴스에 대해선 앞으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현역 군인이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몰래 들여온 뒤 게임 동호회원들과 수제총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실제 총기와 같은 위력을 지녔는데 이게 수제다 보니까 총기 번호가 없습니다. 만약의 상황 발생 시 추적이 불가해지는 거죠. 이런 수제총이 미국에서는 고스트 건으로 불리면서 총기 난사 사건의 범행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권총 한 발에 음료캔 4개가 터져나갑니다. 7mm짜리 합판 7개를 겹쳐 만든 표적지로 그대로 관통합니다. 현역 부사관 1명이 낀 인터넷 동호회원들이 만든 수제총입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자동차 부품이나 장난감 총 등으로 위장해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들여와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제총은 권총 5자루와 소총 1자루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권총 3자루는 하나에 300만 원 정도를 받고 판매도 했습니다. 이들이 부품을 조립해 만든 수제총은 실제 총기와 같은 위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대 A씨는 실탄을 만드는 데 실패하자 미군이 철수한 부대 인근에서 금속 탐지기로 유실된 실탄 8개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제총기는 총기 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해 이른바 고스트건으로도 불립니다. 범죄에 악용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제 탄환까지 총기가 결합됐을 경우는 실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총기 구매자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무역회사 간판을 걸고 대마초를 몰래 재배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 안방에서 일어난 것이기도 한데 이 마약이 가상화폐로 거래되면서 20, 30대 마약 사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건물 지하, 보라색 조명이 켜져 있는 비닐하우스 안을 들어서자 묘목을 심은 화분이 가득합니다. 모두 대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다 가지고 가버려.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서울과 수도권 상가 4곳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온 마약주 직원 11명을 붙잡았습니다. 일당은 평범한 상가 건물 지하 사무실인 이곳에서 대마를 몰래 길렀습니다. 경찰은 대마 묘목 313그루와 60kg이 넘는 대마를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이렇게 재배된 대마는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이 이 대마 밀재배 조직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검거한 마약 유통사범은 모두 49명.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사람도 472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521명 가운데 96%가 2030 세대였습니다. 인터넷, SNS 등이 주요 유통 경로로 부상함에 따라 젊은 계층에서 마약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경찰은 피의자들이 보관하던 5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찾아내 4억 원은 압수하고 1억 8천만 원은 몰수 보전 조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가상화폐 투자가 어떤 최악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판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한 거래소가 갑자기 폐쇄하면서 투자자의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냈는데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금을 계좌 하나에 몰아받는 벌집 계좌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소거래소가 이 벌집 계좌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9년 8월 문을 닫은 코인제스트 거래소. 피해자가 최소 700명에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가 국정감사에까지 불려나왔지만 코인제스트도 그렇게 기획 파산하시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사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한 명이 전 대표를 횡령죄로 고소했는데 1심과 2심 법원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코인제스트는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자 고객의 돈을 법인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른바 벌집 계좌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벌집 계좌의 돈을 회사가 운영비로 쓰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에는 고객 돈과 회사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고객 돈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년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무죄 판결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연히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다 이용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어떻게 믿고 거래하겠어요? 국내 거래소 60개 가운데 실명 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단지 4곳. 나머지는 모두 벌집 계좌를 쓰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출금 정지시키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해도 아무런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벌집 계좌 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여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 대형 자산 운용사가 실내 골프장을 빌려서 고객 60명이 모이는 행사를 계획해서 내부 반발이 일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게다가 이 운용사에는 최근 확진자가 3명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의도의 한 대형 자산운용사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직원과 외부 고객 60명을 모아 스크린 골프 대회를 연다는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2-3팀이 방을 잡고 골프 프로가 고객에게 강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직원들은 회사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로골프 비용이 비싸니까 한 명이 방을 2개를 돌면서 결론적으로는 5인이 넘는 건데 5인이 안 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일행이 식당에 들어가 2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하루 일행이 5명 이상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의 모임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현장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결정이 될 거예요. 더구나 이 자산운용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에서는 지난 3월 확진자 23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었고 지난주에는 이 자산운용사에서만 3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기지 않은 셈입니다. 해당 자산운용사는 행사가 기획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기획이 된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진행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이러한 행사를 시행하지 않는다가 저희 입장이에요. 하지만 지난주 확진자 발생으로 행사를 취소했고 아직까지 내부 직원들에게는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3년을 감형받으면서 징역 4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박사방이 범죄 집단이라는 1심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징역 3년이 줄었는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처벌 가능성이 큰 점이 반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조주빈과 붓다 강훈 등이 만든 범죄 단체라는 점은 재확인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사방은 전무후무한 성착취 조직이라며 성착취물이 앞으로도 무한히 배포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조 씨는 선고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조 씨의 아버지는 조 씨의 자필 반성문을 공개했습니다. 결실을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조주빈에 대한 감형은 아쉽지만 박사방을 범죄 집단으로 인정한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유정입니다.
TV조선은 연속기획을 통해서 2030 세대의 취업, 주거 문제에 이어서 투자 열풍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2030 세대가 직장 문화는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M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그룹 회장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불합리한 임금 체계에는 불만도 제기합니다. 언뜻 듣기에도 기성세대와는 확실히 다르죠. 이상배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3월 LG전자 사무직 노조를 출범한 31살 유준환 씨. 생산직 위주로 돌아가는 임단협에 문제를 제기한 지 2달 만에 3,500여 명의 조합원을 모았습니다. 냉소적이던 주변 동료들도 이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기능직 분들이 이제 2만 5천 명 되는 사무직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기도 했고요. 조합 원수를 늘려서 교섭권을 이제 얻어내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고요. 현대차 사무직 노조도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정의선 회장과 만나서 대화하자며 최후 통첩까지 보냈습니다. 회사만 바라보며 모든 걸 참던 기성 세대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직장이 저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평생 직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MZ세대가 제기한 성과급 논란에 사장이 직접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대리가 저보다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원이 대리보다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구직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구직 시 최우선 고려사항을 임금 만족도로 꼽았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공정이나 이런 데서 좀 민감하고 기성세대들과는 차별화된 거침없는 2030 세대들이 기업 문화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파이어족을 꿈꾸는 2030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젊을 때 열심히 돈 벌고 40대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왜 벌써 은퇴를 생각할까요?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조형훈 씨는 6년간 다니던 IT 회사를 그만두고 정보 보안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앱 개발과 요식업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40대 초반 조기 은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빨리 남들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고 싶었어요. 짧은 기간에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다가 최근 조기 은퇴를 바라며 퇴근 후에도 부동산, 주식 등 돈 벌 수 있는 각종 투자 공부에 몰두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좀 빨리 은퇴를 하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이나 이런 걸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2030 MZ세대의 3명 가운데 2명이 빠른 은퇴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려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연 생활비의 25배 법칙이 통용되는데요. 1년 생활비를 5천만 원으로 잡는다면 12억 5천만 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삼는 겁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 준비를 하는 데는 2030 세대가 일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오랫동안 해서 자기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노동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서 나만의 어떤 삶을 꿈꾸는 그런 계층이 늘어납니다. 또 야근과 회식 등 조직 문화에 대한 염증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 현실이 조기 은퇴, 파이어족을 꿈꾸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우현주입니다. 여당이 9월 추석 전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경이 마무리되면 내년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2차 추경이 우리 경제의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했던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번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7월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여름 휴가 또는 추석 전인 8에서 9월쯤 지급해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당이 일찌감치 전국민 재난지원금 띄우기에 나선 건 내년 대선 전에 내수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 실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될 경우 14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의 재원까지 담길 경우 2차 추경 규모는 최대 3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나라 빚입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1차 추경까지 포함해 965조 9천억 원으로 내년엔 1,000조,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올해 세수가 전년보다 19조 원 더 거친 만큼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세수 여건 변화 및 하반기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는. 국민의힘은 국민 분노를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국가 부채가 미래 세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에 선심성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는 12월부터 그 걱정이 현실이 될 걸로 보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전기값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탈원전 비용 보전입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꿔주겠다는 겁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도서벽지 전력공급사업 등 전기 지원 사업에 쓰였던 돈인데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탈원전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탈원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주로 지급될 예정인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사업이 보류된 신한울 3, 4호기 등 한수원 원전 7기의 손실만 1조 4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를 전력기금으로 적립해왔습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손실을 국민이 낸 기금으로 보전하는 셈입니다. 원래 조성한 목적에 맞지 않게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를 국민의 준조세성 자금으로 메꾸는 거죠. 산업부는 여유 재원을 사용해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한국인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또 피랍됐습니다. 지난달에도 한국인 선장 등이 납치됐다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죠. 정부는 청해 부대를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한국인 선원이 납치된 서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역은 유럽과 대서양으로 향하는 항로가 지나 국제 선박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4명과 외국 국적 1명 등 선원 5명이 피랍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선에는 모두 3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주재로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고 선원들의 상태 파악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동아프리카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냉 인근 해역에선 지난달 19일에도 한국인 선장 등이 탄 어선이 피랍돼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모두 8명이 3차례 조업 도중 납치됐다 풀려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0월 발사를 앞두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한 발 다가선 모습을 이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거대한 발사체가 이송장치에 실려 이동합니다. 발사대에서 기립장치를 통해 세워지고
발사체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타워에 연결됩니다.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복제품인데 길이 47.2m, 무게는 200톤가량으로 개발 11년 만에 완전체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나로는 러시아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개발하였으며 이와 달리 누리호는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입니다. 각각 75톤급 액체 엔진으로 구성된 1, 2단 로켓과 7톤급 엔진의 3단 로켓으로 구성된 누리호는 오늘부터 한 달가량 발사대 인증 시험 과정을 거칩니다. 지난 3월 종합연소시험 성공에 이어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기술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능력을 검증받게 되는 겁니다. 누리호의 성능 검증을 완료한 데 이어 누리호가 발사될 발사대의 성능 검증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10월 발사되는 누리호는 1.5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밖 600에서 800km 상공에 진입시켜 다양한 연구와 실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노래가 흥얼거려지는 예전 인기 그룹들이 잇따라 컴백합니다. 역주행의 힘인데요. 가요계의 흐름마저도 바꾸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발라드인 이 노래. 17년 전 발매된 SG 워너비의 대표곡이 석 달째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재결합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좀 애들이 좀 헷갈려하고 좀 틀릴 줄 알았는데 그냥 어저께 같이 맞춰봤던 것처럼 그냥 술술 나오더라고요. 한 유튜브에서 소개된 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빅마마의 체념. 한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더니 약 9년 만에 멤버 전원이 모여 컴백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은 각기 다른 소속사로 흩어진 보컬 그룹 2AM도 7년 만에 재결합을 논의 중입니다. 어렸을 때 즐기던 가수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너무나 반갑게 다시 듣게 되는. 기성세대의 향수와 MZ세대에 부는 뉴트로 열풍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감성 발라드의 대표 주자 가수 성시경도 10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시간, 사랑, 상처, 너무 많은 제가 하는 노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단어들이 시옷으로 하는 단어가 많더라고요. 댄스에 도전한 타이틀곡을 제외하고는 성시경만의 정통 발라드로 가득 채웠습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감성이 세대를 넘어 추억의 가수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모의고사죠. 이 가나와의 평가전을 앞둔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중에서도 이강인과 정우영, 절친한 이 두 선수가 보여줄 환상의 호흡이 축구팬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첫 훈련부터 단짝 마냥 꼭 붙어있는 이강인과 정우영. 이번 시즌 나란히 스페인과 독일 무대에서 활약하며 김학범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맞춰보는 호흡이지만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인이가 늘 하는 말이 그냥 저보고 그냥 뛰라고 하거든요. 서 있지 말고 자기 볼 잡으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뛰라고 하는데 강인이가 잡으면 뛰어야죠. 정우영이 22살로 이강인보다 2살 많은 형이지만 친구 같은 두 선수. 국내로 복귀한다면 어디로 복귀하고 싶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골라? 쉽지, 이 정도면. 아니, 꿀 아니야 이거? 장난스러움이 넘치는 차세대 듀오지만 올림픽을 향한 마음가짐은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모든 선수들이 가서 뛰어보고 싶은 무대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꿈을 그렸던 무대. 때문에 올림픽 최종 모의고사가 될 가나와의 2차례 평가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은 오는 12일과 15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가나와의 평가전을 단독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점에서 감탄하는 신문물이 바로 이 호출벨입니다. Press the button, boom, they come. Like 3 people are like, oh, who called? Like, and they just come straight. 영국의 BBC 방송도 팁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놀라울 따름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신속함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나도는 외국인이 꼽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 보시죠. 자판기 컵 꺼내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화장실 들어가면서 지퍼부터 내린다. 소변기에 볼일을 보면서 양치를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196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염원이 온 나라에 넘쳤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스피드는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를 30년 만에 압축한 것은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국민성 덕분이라고도 했죠. 우리 국민들이 팔과 어깨를 걷어붙였습니다. 초기에 고령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저조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접종 속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까지 1차 접종률 11.3%를 기록했고 고령층 예약률도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노쇼 대기자도 길게 늘어섰고 한 번만 맞는 얀센 백신은 오늘 새벽 예약 시작 2분 만에 대기자가 3만 명을 돌파할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내건 인센티브라는 것도 미국의 100만 달러 복권이나 홍콩 15억 아파트 경품에 비하면 미지근한 수준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의 화끈한 성격이 한몫한 듯합니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은 백신 조기 확보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다 백신 불신까지 부추기는 우려를 범했습니다.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여유 있게 도입하겠다거나 국민을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왔죠. 특히 고령층 주력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불신이 컸던 걸 생각하면 지금 국민의 호응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치열하게 갑론을박하며 진통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옥석이 가려지면 우리 국민처럼 실행이 빠른 나라도 또 드물 듯합니다. 이번에도 국민은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백신은 1초라도 빨리 맞는 백신이라는 사실을. 선량하고 현명하고 역동적인 국민이 나서야 결국 나랏일이 되는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실감합니다. 성군 세종의 말씀처럼 백성은 하늘이지만 권력자들이 이런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월 1일 앵커의 시선은 결국 국민이 나서야 였습니다. 내일은 여름이 온 걸 좀 더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흐렸던 중부 지역에서도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아지는 건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 청주와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전주가 30도, 대구는 31도 등으로 남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한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자외선과 오존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만큼 양산이나 모자 등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소나기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첫날이죠.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